저는 한양 종로 장터에서 작은 포목전을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게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넘어온 비단 상인들이 장터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화려한 비단 앞에서 우리 조선의 무명과 한산 모시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청나라 상인들의 가게 앞에만 몰려들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죠. 그날도 해가 중천에 떴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청나라 상인 왕서방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조선 물건은 조잡하다느니 청나라 물건만이 진짜 명품이라느니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했어요. 우리 조선의 물건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속만 끓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저고리에 머리는 낡은 비녀로 간단히 묶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일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여인은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에서 점괘를 꺼내 펼쳤어요. 점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호기심 반 의심 반의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점을 봐달라고 하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사람의 귀를 잡아 끌었어요. 첫 번째 손님의 점을 봐주고 두 번째 손님의 점을 봐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말한 것들이 하나같이 들어맞았죠. 장터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점 같은 건 믿지 않았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 건 점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마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장터도 한산해졌죠. 그때 점쟁이 여인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오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주저하다가 결국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곧 큰 시련을 맞을 거라고 그녀가 말했죠.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포목전을 운영하고 있고 청나라 상인들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했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의 진짜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나라 비단이 아무리 화려해도 조선 장인의 손길을 이길 수는 없다고 했죠.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점괘를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성이라니요. 조선 장인의 손길이라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장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상인 왕서방이 새로운 비단을 가지고 왔거든요. 화려한 자주색 비단이었죠. 사람들은 그 비단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왕서방은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속이 쓰렸죠. 왕서방이 갑자기 제 쪽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 상인들은 언제쯤 이런 비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따졌죠. 우리 조선의 무명과 모시도 훌륭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코웃음을 쳤어요. 조선 물건은 투박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했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비단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쥔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왕서방의 조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조선 물건들을 하나하나 헐뜯기 시작했어요. 저 도자기는 색이 단조롭다느니, 저 한지는 너무 거칠다느니 하는 식이었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서방에게 다가가 따졌죠. 당신은 조선의 물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왕서방은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물건이 좋다면 왜 청나라 사람들은 사지 않는 거냐고 했죠. 시장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왕서방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이제 청나라 물건의 우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죠. 시대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우리 조선의 물건은 뒤떨어진 걸까요? 정말 청나라 물건만이 최고인 걸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모두 왕서방의 가게로만 갔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해가 지고 장터가 파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숨만 나왔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어제 그 점쟁이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의 진짜 힘은 정성에 있다는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성만으로 어떻게 화려한 청나라 비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했고 청나라 물건이 더 잘 팔렸죠. 그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할까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왕서방은 이제 장터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 앞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죠. 반면 저를 비롯한 조선 상인들의 가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도 저녁까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죠. 포목을 떼어온 도매상에게 갚아야 할 돈이 밀렸습니다. 도매상은 매일같이 찾아와 돈을 독촉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도매상은 화를 내며 말했죠. 다음 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포목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서방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비참한 모습을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상인이 청나라 상인을 이기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죠. 차라리 가게를 접고 제 밑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치를 떨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왕서방은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분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건 무력감이었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저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묘하게 슬퍼 보였죠. 마치 저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점쟁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그녀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인이 먼저 말을 꺼냈죠. 시련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라고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죠. 시련이 시작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죠.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건가요?
여인은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은 조선의 진짜 힘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청나라 비단이 화려하다고 해서 조선 무명이 뒤떨어진 건 아니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죠. 조선 무명은 청나라 비단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짠 무명이라고 했어요. 그 정성이야말로 조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정성만으로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인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죠. 정성은 반드시 통한다고 했습니다. 조선 장인들의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종묘 앞으로 가라고 했죠. 거기서 답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종묘라니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종묘에 가라니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종묘 앞으로 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은 고요했어요. 저는 종묘 정문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점쟁이 여인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오자 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포목전을 하는 상인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한 분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점쟁이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역시 그녀가 이 만남을 주선한 거였어요. 노인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평생 무명을 짜온 장인이라고 했죠. 조선 최고의 무명장이라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노인은 저를 작은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종묘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집이었죠. 들어가자 물레와 배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배틀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청나라 상인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노인이 물었습니다. 청나라 비단이 왜 더 잘 팔린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려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겉모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조선 무명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노인은 무명 한 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명이었어요. 하지만 노인이 그 무명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무명은 1000번을 빨아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청나라 비단은 화려하지만 몇 번만 빨면 색이 바랜다고 했습니다. 반면 조선 무명은 빨수록 더 부드러워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조선 장인의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짠 무명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그 무명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청나라 비단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힘이라고 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내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노인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무명을 가지고 가서 팔아보라고 했죠. 하지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 무명의 장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명의 진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물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무명과 비단을 물에 빨아 비교해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좋은 물건인지를요. 저는 노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겉모습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 무명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겁니다. 노인은 무명 몇 피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정성은 반드시 통한다고 했습니다. 조선 장인의 손길을 믿으라고 했어요.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터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에게 받은 무명을 가게 앞에 진열했어요. 그리고 큰 물통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에는 조선 무명을, 다른 하나에는 청나라 비단을 넣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상인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무명과 비단을 담갔죠. 그리고 힘껏 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빨았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저를 지켜보는 거였죠. 왕서방도 가게에서 나와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빨았습니다. 10번, 20번, 30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청나라 비단의 색이 조금씩 바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계속해서 빨았습니다. 50번을 넘어갈 무렵 청나라 비단은 완전히 색이 바랬습니다. 화려했던 자주색은 온데간데 없이 흐릿한 회색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반면 조선 무명은 어땠을까요?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는 두 천을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물었어요. 정말 조선 무명이 저렇게 튼튼한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무명은 장인이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빨아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청나라 비단은 화려하지만 금방 색이 바랜다고 했어요. 어느 것이 진짜 좋은 물건인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무명을 만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사람들이 무명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부드럽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조선 장인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이 만든 기적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선 무명을 다시 보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첫 번째 손님이 무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무명을 팔았죠.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로 몰려들었어요. 왕서방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저는 신나게 장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은 조선 무명의 진가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내실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성은 반드시 통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선의 진짜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연일 손님들로 푹 적였어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조선 무명이 청나라 비단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소문이요. 사람들은 이제 화려함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실을 따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해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조선 무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반면 왕서방의 가게는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청나라 비단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화려하긴 해도 금방 망가진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왕서방은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며 손님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가 조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서방이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죠.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장사가 잘 되게 만들었냐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했죠. 그저 조선 무명의 진가를 보여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왕서방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했죠. 조선 물건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토록 오만했던 왕서방이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왕서방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화려함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했죠. 조선의 정성과 장인 정신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에게 말했죠. 조선 물건은 겉으로 보기엔 투박할지 몰라도 속은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중시한다고 했죠. 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자신에게도 조선 무명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청나라로 가져가 팔고 싶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조선 무명을 팔겠다니요. 왕서방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에게도 조선 무명의 진가를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화려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왕서방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 무명을 팔 때 꼭 말해달라고 했죠. 이 무명은 조선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이 담긴 무명이라고 꼭 알려달라고 했어요. 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켰어요. 왜 무릎을 꿇냐고 물었죠. 왕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사죄라고 했어요. 조선의 진가를 몰라본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했어요. 왕서방은 감사하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명을 가득 사갔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조선의 힘이 통한 거라고요. 그날 이후 장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선 물건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무명뿐만 아니라 도자기, 한지, 나무 그릇까지 모든 조선 물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청나라 상인 왕서방이 조선 무명을 인정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 오만하던 왕서방이 무릎까지 꿇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조선 물건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죠. 저를 비롯한 조선 상인들의 가게는 연일 대성황이었습니다. 도자기를 파는 박서방의 가게에도 손님이 몰렸어요. 한지를 파는 김서방의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 상인들은 모두 기뻐했죠. 저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서방이 청나라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청나라 대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터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조선 물건의 품질에 놀란 겁니다. 특히 무명을 보더니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튼튼한 무명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청나라에도 이런 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왕서방이 제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조선 최고의 무명 상인이라고 했어요. 청나라 대상인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그리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조선 무명을 대량으로 사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청나라 대상인들이 제게 무릎을 꿇다니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상인들이 물었어요. 무슨 약속이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선 무명을 팔 때 꼭 조선 장인의 정성을 함께 전해달라고 했죠. 이 무명이 왜 튼튼한지, 왜 오래 입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대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죠. 조선 장인들의 솜씨를 청나라에도 널리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의 정성과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조선 물건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조선 물건이 이제는 청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게 된 겁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점쟁이 여인과 노인 장인 덕분이라고요. 그날 저녁 장터가 파장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점쟁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뛰어가 그녀를 불렀죠. 여인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여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깨달은 것뿐이라고 했죠. 조선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냐고요. 여인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어요. 조선의 장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신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였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포목전이 되었어요. 조선 무명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청나라와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조선의 물건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거든요. 다른 조선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자기, 한지, 목공예품 모두가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화려함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성과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조선의 힘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장터는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조선 상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게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어느 날 왕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청나라 황실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놀라 편지를 받아들었죠.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조선 무명을 정식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선 장인들의 솜씨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청나라 황실에서 조선 물건을 인정하다니요. 왕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라고 했어요. 조선 무명의 진가를 보여준 당신 덕분에 청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조선 장인들의 정성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성이 결국 모든 걸 바꾼 거라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종묘 근처 노인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노인은 작업장에서 여전히 무명을 짜고 있었어요. 저는 청나라 황실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읽더니 빙그레 웃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준 거라고 했어요. 조선 장인들의 정성을요. 저는 노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노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죠. 노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선의 진짜 힘을 믿어준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조선을 믿고 조선 장인들을 믿고 조선의 정성을 믿은 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이 길에서 절망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 점쟁이 여인이 말했던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조선의 진짜 힘은 정성에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 겉모습이 아니라 내실, 그게 바로 조선의 힘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조선은 결코 청나라나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조선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다고요.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무명을 짜는 장인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빚는 장인, 그 모든 조선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바로 조선의 진짜 힘인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양 장터의 점쟁이가 제게 말한 단 한마디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조선의 힘,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